새벽 2시, 3시 혼자 술을 많이 먹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왔나? 이명박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내가 보기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거기서 국가 지도자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하늘은 정의와 불의의 갈림막이 없나 보다. 하늘은 열심히 하나 이게 불이든 이명박 열심히 하잖아요. 돈 모으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불이든 정의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럼 나는 태어나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잘못 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돌 때 그때 참 슬펐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그러나 이 삶을 이렇게 살아온 삶을 저는 사람들이 무슨 그 진보 날라리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도 20살서부터 단 한 번도 이 대열에서 옆으로 비켜난 걸 후퇴한 적 없는 정통 운동 민주화운동권 세력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유연해야 되고 조금 더 대중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재밌게 해야 되고 수단은 무척 그 가볍고 새털처럼 가볍되 내용은 진중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저 혼자 있을 땐 무척 무거워지죠. 근데 그럴 때 아, 이게 삶을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바꿀 수 없는 삶인데 그럴 때 이제 그 심장이 싹 녹아내리죠. 힘들고 살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대척점에 서 있는 MB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잊어져 가고 있을 때 이게 내가 과연 제대로 사는 건가? 그럼 나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진영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그렇죠. 이럴 때 아주 심하게 자괴감이 왔었는데 이게 몇 번 왔었어요. 이게 몇 번 오고 동시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살아생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75년서부터 79년까지 김기춘이 영화 자백에도 최승호 사장이 만든 자백에도 나오지만 김기춘이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을 조작을 해서 그들을 간첩해서 10년, 20년 썩게 하고 결국 정신병자까지 만든 그 사건이 김기춘이 만든 게 23건입니다. 이게 재심 청구에서 무죄 나온 게 15건. 자백에만 따르면 지금 나머지 건 진행되고 있고 그분들이 이것을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받아낼 때까지 얼마 걸리냐면 30년, 35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BBK도 MB를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하려면 3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명분으로 삼았던 게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 얘기를 또 했죠. 네, 맞아요. 당신이 피해가고 그래서 MB가 살아생전에 결국 전 처벌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슬펐겠네. 너무 슬펐죠. 그 사람이 담죄를 받고 안 받는 게 아니고 결국 자라산 나는 세대 여기서 이렇게 골방에서 개고생하는 여러분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는 이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살아생전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BBK는 한 상징이었고 근데 이게 검증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슬펐죠. 그래서 지난 촛불 때 전 그 추운 겨울 우리가 가을에서 시작해서 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가을, 겨울, 봄 3계절을 지났습니다. 이럴 때 저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제 스스로. 그 추운 겨울이 하나도 춥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때 심지어는 막 TBS 끌고 나가고 생방송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 처음에 새가 날아든다 이거 할 때 어찌 보면 뭐 1000명, 10,000명 듣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게 수십만이 되고 정치 시기에 따라서는 100만, 200만이 넘어가고 이런 거 볼 때 아, 내가 이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 그 현장에서 촛불을 들고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촛불을 들고 이제까지 오만하게 내가 앞에 서서 세상을 끌고 가고 대중을 끌고 간다는 이 오만함을 버리자. 이제 대중의 옆에 서 있든 뒤에 서 있든 그 자랑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역사는 간다. 그 대중을 보면서 우리 촛불 혁명 시민을 보면서 그냥 집에 가면 이 막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서울 꼬민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한복판에 있었고 신비 또 그 몸도 비실비실하고 나보다 한참 아래인데 형처럼 보이잖아요. 그 개고생하면서 사진기 들고 뛰고 다니지. 야, 나 진짜 신비 보면서 무엇이 저 인간을 저렇게 힘차게 살게 하는가. 이건 역사에 대한 믿음, 정의에 대한 확신,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열정. 이게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워낙 이제 봉도사의 팬이 그룹에 있었거든요. 팬이었는데. 저 울컥했다 벌써 제 목소리. 네, 제가 지금 울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팬이었는데 서운한 게 좀 있어요. 예. 민주당에. BBK 저격수였거든요. BBK 때문에 10년을 고생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 너무 내버려뒀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서운함을 내가 그랬죠. 관계들한테 계속 얘기했었고 왜 내버려두냐. 그럼 누가 공격수를 하느냐. 그 오목한 시기에 앞장서서 싸웠는데 왜 내버려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분노를 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제가 존경하는 봉도사님이 그렇게 애로움을 당했다가 하니까 슬픔이 확 오는 거야. 근데 아, 이제 예, 제가 예. 출소해서 바로 당 의원과 중앙위원 연석회의 때 이제 의사당을 찾아가요. 그 오라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갔는데 박기춘 원내대표 시절일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막 4분 오열되고 막 그냥 선거에 지고 당 그 진짜 말 그대로 개판일 때죠. 네. 그리고 민주당을 뭐 이대로 할 거냐, 뽀갤 거냐, 말 거냐 막 이럴 때 제가 아주 간단하게 2분도 채 인사말을 안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저한테 섭섭하게 한 거 맞거든요. 그러나 저는 개인 한두 명에게 비판을 할지언정 민주당은 어찌 보면 우리 현대사에 살아있는 야당의 역사예요. 맞습니다. 민주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한 건 결국 누가 잘못한 거냐면 내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멋집니다. 네. 민주당을 비판할 게 없어. 민주당을 비판할 거면 누워서 저 자신을 반성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을 세우는 많은 분들 또 정의당도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은 비록 순간순간에 잘못할 수는 있지만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정말 정의롭게 간다. 그 때로 좀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하는 건 내가 잘못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침 뱉고 마는 거지. 의원님이 예. 지금 너무 업되셔가지고 하나씩 푸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사실은 이 방송의 시작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낙곰수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난 그 새가 날아든다 저 트위터 네. 저 로고를 딱 보고 저게 트위터 로고 아니에요? 그렇죠. 저걸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제 시대 정신이 낙검수를 뛰어넘고 있다. 왜냐하면 SNS에 기반한 새로운 소통 매체를 또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낙검수는 어찌 보면은 그 아이튠스 이제 이걸 아이폰이라고 하는 근거에서 출발했는데 그걸 또 뛰어넘은 게 SNS 기반으로 그래서 저는 많은 팟캐스트 중에 이제 이동용 작가도 잘했잖아요. 근데 저 트위터 저 로고를 보고 무릎을 딱 쳤어요. 아,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가고 있구나. 준비 많이 해오셨네. 예,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전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 새 날이 좀 잘 안 되길 바랬어요. 전국구가 더 잘 되고. 여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의원님이 지상파 막 가고 그러면서 사실 전국구 좀 많이 신경 안 쓰는데 예. 전국구 올라온 날이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 있죠. 이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낙검수 시즌2를 못 본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김호준과의 뭐 불화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SNS에 사진 올렸어요. 저도 봤어요. 예. 이제 친한 척 하는 거라고. 이제 친한 척 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넷이 견해가 다 달랐어요. 그 낙검수 시즌2를 하자라고 하는 이 대중의 요구는 많은데 새로운 시대는 좀 새로운 시대 정신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암묵적 동의가 좀 있었어요.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는 사실 그런 요구가 없어졌지만 없어졌죠. 예. 그 전에 어둠이 깊어지면 바로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진짜 낙검수의 역할이 필요한 시절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때. 예. 그때 뭉치기를 바랬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 집권하자마자 안 되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여러 방송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게 우리고요. 사실상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TV가 한참 이제 날릴 때 그쪽에 계시는 뭐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형태나 네임밸류나 이런 건 다르지만 새가 날아든다가 제2의 낙곰수 역할을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가 있었던 거고요. 자, 최근까지 방송을 여러 개 하신 거잖아요. 그랬죠. 사실 정치인 정봉주보다는 방송인 정봉주. 총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고 그랬던 게 이제 그 데일리로 2개를 했고. SBS, TBS. SBS하고 TBS. 데일리로 2개 했고, 데일리 2개 하는 건 방송인들도 없어요. 원래 데일리는 딱 하나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준비가 돼서. 준비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체력적이고 막 그 밀어붙이는 거에는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채널 A의 외부자들 그리고 그 전국구 또 했고 전국구도 이제 뭐 어쨌든 아니, 데일리가 2개인 게 문제예요, 결국에. 아니, 제가 우리 팀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정봉주는 저렇게 많이 하면은 많이 팔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이슈는. 그거에 대한 물론 이제 흐름에 타 있으니까 이해력은 훨씬 높은 진행자이긴 하지만 희소 가치가 사라지면 전설의 정봉주가 상당히 좀 일반화된다. 있어요. 재치 끈으로 계셨다 그러면 말렸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 다다익선 쪽을 택했어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언론계에 있는 후배들한테 했더니 고재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각기 다른 은하계다. 그러니까 TBS 품격시대를 보는 분들과 그다음에 SBS 정봉주의 정치쇼를 보는 분들, 외부자들을 보는 분들, 이분들은 서로 오버래핑, 겹쳐지는 교집합이 잘 없는 각기 다른 은하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보고 있는데. 예, 여긴 다 보고 있죠. 이제 그건 우리 동지들이고 그 채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쇼 듣는 사람들은 품격시대가 있는지 영원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고재열 기자가 SNS 이 소통의 달인하냐 거기가 완전 분석가인데 고재열 기자가 그러다 가급적 많이 해라. 많이 할수록 좋다. 맞아요. 수용자가 다르니까. 예. 필드가 틀리면 거기는 갤럭시 은하계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좀 약간 여담인데 예.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이쪽 팟캐스트계로 나오게 된 게 국민TV의 민정당이란 프로였어요. 프로그램 제목도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봉주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이 서로 소통을 안 할 때예요. 잘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계속 그 프로그램에서 정봉주를 모시자. 그리고 정봉주가 말지 기자할 때 최민희를 따라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말을 걸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최민희 의원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송 나오시니까. 예. 근데 정봉주 프로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85년도에 만났어요, 우리가. 오래됐네요. 최민희 의원, 33년이 됐지, 34년이 됐는데 그때 최민희 의원이 말지 1호 기자. 그렇죠. 최민희 의원의 남편이 2호 기자, 제가 3호 기자인데 요 텀이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말지 송희보 선생님 뭐 등등 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만들어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그리고 이제 말지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기자로 들어갔는데 그때 남편보다도 저하고 훨씬 더 친했죠. 왜냐면 남편은 서울대 정치학과인가 어디를 나왔는데 약간 말수가 적고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고 우린 말수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하고 오히려 케미가 제가 더 잘 맞았어요. 맞아요. 근데 일정 정도 각기 다른 필드에서 하다가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안 맞는 이제 서로 연락만 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마 최민희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최민희 의원하고 만나면 그 방송에 케미가 사는 것보다도 서로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좀 들더라고. 그래갖고 좀 그 서로 거의 의도적으로 잘 안 만나는 구석이 있는데 이제 제가 뜨니까 최민희 의원이 또 붙어 먹으려고 막 연락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대체제라고 봤던 거야. 근데 만나봤더니 서로 간에 이미 그 20대 때도 잘 케미가 맞았고 서로 간에 30년 세월을 따로 살면서 완숙한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보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최민희가 있고 최민희 의원이 부족한 부분에 제가 있으면서 둘이 만나면 어느 방송을 가도 환상의 케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봤는데 좋으니까 방송마다 PD들이 제가 하는데 다 최민희 의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아주 빼죽하거든요. 그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디테일의 제왕. 디테일의 제왕이고 최민희 의원이 이제 제가 이게 여성 운동가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여학교의 학생 운동보다도 남녀 공학의 학생 운동이 세다 보니까 좀 여학교의 논리가 남학교 자기 사귀는 남자분들의 논리로 수렴되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건 남성성이 채워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독립운동 시절도 여성 아주 독자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남성 중심의 운동으로 이렇게 맞아요. 수렴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2대 79학번인데 독특하게 자기의 주장이 남성들을 오히려 설득하는 정도로 강력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최민희 의원하고 어느 장소에서 논쟁을 하면 불편할 정도로 이 자기 논리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거기다 또 국회의원까지 하니까 아주 디테일한 거. 그 디테일로 승부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디테일로 승부할 줄 아는 사람은 메인 흐름에도 강해요. 그 무척 탁월한 이론가죠. 그때 당시에도 이론가 했었어요. 정책가고. 근데
한 30년 지나니까 더 나아졌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는 케미가 좋으니까 계속 같이 프로 했던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민희 의원한테 방송을 같은 사람과 여러 번 나가는 거를 약간 반대했던 측면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고요. 최민희 의원이 젊었을 때 그렇게 예뻤습니까? 예뻤어요. 아, 진짜 예뻤어요. 최민희 언니 지금도 가만히 보면 약간 이국적이잖아요. 코리안 비주얼은 아니야. 근데 그때도 독특하게 이국적이면서 정말 매력적이었죠. 정봉주 의원이 최민희 의원을 따라다녔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랬을 때. 아니죠. 제가 따라다녔죠. 오, 따라다녔는데, 인정하네. 따라다녔는데 이런 거죠. 따라다니는데 수용하지 않으면 그 따라다닐 수 있어요? 싫은 척 하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 안 돼요. 무척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취재하러 간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취재하러 갔는데 펑크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냐고 옛날에 아세아 극장 있어요. 아세아. 옛날에. 이거 듣는 50대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청계천 4가인가 5가에 아세아 극장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뽕 보러 갔어요. 뽕. 다 나온다, 다 나와. 꽁쓰리 종윤이였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렀다는 게 국민TV에서 민정당 방송할 때는요. 최민희 의원이 정봉주 의원하고 연락을 안 할 때예요. 안 할 때예요. 맞아요. 안 할 때인데. 오라고 몇 번 그랬는데 제가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연락을 막 하고 그러면서 그 민정당에 꼭 정봉주 의원을 모셔야겠다 하면서 그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 프로가 없어지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두 사람이 여기저기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TBS 같이 했죠. 정치쇼 같이 했죠. 뭐 다 했지 같이.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게 흐르면 또 이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정봉주 의원과도 저도 개인적으로 밤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일반 정치인 누구를 서울시장 나간다고 모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숙명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위에 김용민도 나오고 주진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정봉주 의원이 우리가 지금 5년 재고 있는데 5년을 돌아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사람들 간에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그런 느낌 그렇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최민희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신비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관계들이랑 그렇더라. 자, 근데 방송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짜 자기 직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거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방송인으로서 팟캐스트도 방송이지만 그렇죠. 지상파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나갔던 방송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최소한 저의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시사를 계속 다루다 보면 정치, 정책, 복지 안 다루는 게 없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뭐 탈핵도 다뤄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제 입장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몇 년간 방송으로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100% 동의하죠. 저는 제가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아주 드물게 전략기획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서 최재성 의원 저 이렇게 하고 몇몇 전략통들이 있어요. 삶을 무척 나름대로 이제 계획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살고 그러는데 방송은 제가 선택한 정치였죠. 방송은. 낙검수 때는 어찌할 바 없이 이제 우리가 선택했던 이명박 시절에 선택했던 거고 그 이후에 방송에서 블루칩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조건 방송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 대중에게 나의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에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 방송을 통해서 나의 힘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가다 보면서 창호지에 물졌듯이 쫙 이렇게 가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한 거고 방송에서 저는 정치를 한 거예요. 나를 묶어놔 봐라. 어떤 식으로 묶어놔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오기가 있었던 거예요. 느꼈습니다, 방송에서. 예. 그러면서 피선거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고맙게도 그렇게 나름대로 미치다 보니까 무슨 기회가 주어지냐면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과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이 아젠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구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서 안 다루는 두 개를 꼭 다루는 게 있습니다. 좀 잊혀져 갔을 때 세월호를 끝까지 다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 문제와 한미 관계는 전국구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거는 국가적 아젠다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보다도 외교 안보 라인은 전국구가 최강이다. 왜냐하면 우리에 나왔던 패널들이 다 지금 통일부하고 외교 안보 라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한다는 측면 대한민국의 아젠다를 끌고 간다는 측면으로 방송을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거죠. 또 공부를 하는데 수고한다고 장학금까지 줘요. 그냥 막 출연료도 줘. 또 출연료가 우리 또 자본주의에 철저하잖아요. 제가 세월호 도와야 돼요. 뭐 도와야 돼. 그러니까 출연료도 주는 대로 받지 않아요. 악착같이 협상해갖고 무조건 최고로 받습니다. 최고. 예. 그래서 유 장관님이 최고로 받는 것 같지만 방송계 비밀인데 방송에서 최고 출연료는 접니다. 오.
아무도 못 쫓아요. 북한 전문 전국구라고 해서 마지막 에피가 지금 이거거든요. 예. 김여정의 의미는 이럴 때 저는 전국구를 꼭 듣는데 예전에는 또 어떤 동질감이 있었냐면 탈핵 많이 다루셨잖아요. 탈핵 원전 다뤘죠. 문제. 예. 그래서 탈핵.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 또 초창기 멤버들이 갖는 사회적 그 공감에 관련인데 우리도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교집합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그때는 못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지점이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말에 일단 빌렸을 때 정청래 의원 나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정봉주가 서울시장을 나가면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양보할 거야. 예.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국회의원감으로 보느냐 서울시장감으로 보느냐가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를테면 반대로 어떤 특정 캐릭터가 그 슬픔이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오버해서 굉장히 유쾌해진 반면에 그 유쾌함이 서울시장을 선택하려고 할 때 큰 장애죠.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네, 장애죠. 예. 그 지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정청래 의원 얘기를 먼저 하면 전 정청래 의원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게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도 잘했지만 정치 행정직 즉 그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이런 데 하나도 무척 잘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기는 마포에서 김종인 대표에게 물을 먹고 그렇죠. 이런 정치적 카운터펀치를 맞은 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서 자기는 정치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눌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나 마포의 정청래라고 하는 걸 꼭 한번 선언하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얼굴에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한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대단히 훌륭하고 그런 점에서 좋아오고 고마운 동지라고 이렇게 하고 기꺼이 제가 나간다 그럴 때 두 말 않고 형 해. 나 안 할게. 멋집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저고 있는 자리에서도 형 나는 정치인이 더 어울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 당신은 뭘 해도 잘한다. 지금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뭘 해도 잘하는데 다만 겸손하게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됩니다. 왜 되냐면 지금 아마 이제 여기 분들이 그 SNS에 능하니까 댓글 분석을 하면요. 12월 29일 30날 SBS에서 그 실수로 나간 인터뷰인데 그때 서울시장 얘기 나올 때 그때 댓글을 보면요. 80~90%가 안 튑니다. 서울시장 얘기 나왔을 때요. 1월 4일 날 제가 JTBC를 나갑니다. 그때 JTBC 뉴스룸 평균 시청률이 6.5 찍다가 8.8 해갖고 2.3이 올라가는 게 기사가 나와요. 정봉주 예고하니까 2.3이 올라갑니다. 8.5면 어마어마합니다. 시청. 8.8이 나왔어요. 그때 예. 7인가 8.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후퇴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캠프에서 너무 흥분해서 앞으로 나갔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에서 복당을 하고 난 다음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과 협의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날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요. 단독입니다. 저는 서울시장을 9월서부터 준비했어요. 9월서부터 준비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예, 9월서부터 준비했는데 제 이제 기획팀들하고 12월 말이나 1월 말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복권이 될 것이다. 절대로 대통령님께 부담 안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로비 안 줬, 예, 로비 안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요. 9명 중에 7, 8명이 다 소통이 되는 분입니다. 심지어 아주 절친 후배도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한 했어요. 걸로 지금 알고 얘기를 안 있습니다.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특권이고 어찌 보면 반칙이고 그렇죠. 그 반칙과 특권 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시대의 흐름은 거여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8월 15일까지 가면 선거 이후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생 복권은 민생 차원에서의 그 사면 특사는 연말이나 3월 1일까지는 해야 된다. 그럼 정치는 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치자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명 끼는데 원어브댐으로 들어갈 것이다. 요 예측이 첫 번째 돼 있었고요. 두 번째 안철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분석을 했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반드시 합한다. 근데 막 중간에 깨졌잖아요. 그렇죠. 우당탕 타면서 떨어져 나가고 민평당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 조짐이 보일 때도 그래도 안철수 대표에게는 외통수다. 무조건 합당한다. 그 다음에 합당한 다음에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다. 보수의 적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6.13 총선에서 잡으려 할 것이다. 지선. 6.13 지방선거에서. 그거는 뭐냐면 서울시장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나와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후보를 이기는 것이 목표고 이렇게 놓은
아래서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하든 합당을 하든 이걸 갖고 2022년까지 갈 거다. 보수의 단일 적자다. 대선까지 갈 거다. 대선까지 갈 거다. 이걸 노릴 것이다. 그래서 6.13 때 무조건 안철수는 합당과 출마다. 출마다. 이걸 9월, 10월에 이걸 결론 딱 내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야, 그렇지. 지금 맞아가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참고하거나 듣는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추론에 있어서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치밀한 사람이 정봉주 의원이죠.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틀렸을지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정치를 해본 사람만이 갖는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저희 일반 우리 팬들은 정봉주와 김어준은 지적 한계가 없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한게 많죠. 그런데 그 예. 안 보이는 데서 공부 많이 하나요? 나 그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 이제 아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예. 깊은 조예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네.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 있고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고 저는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지금도 공부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공부 총량제를 주장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제가 그때도 운동권이었어요. 그때 무술. 그리고 뭐 축구도 했다가 쿵우도 했다가 복싱도 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했었는데 국영수만 손에서 안 놓고 한 5년 동안에 거의 공부를 안 합니다. 고등학교 5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때 했던 공부를 많은 분들은 일생에 할 공부를 그때 다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공부 총량제 걸렸어. 그때 안 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다. 이걸 듣고 싶었어요. 지금 해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저녁에. 그래서 늦잠 잔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오늘 토론을 1시간 하면 녹화를 2시간 하면 이 녹화 2시간이 어떤 흐름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3번, 4번 합니다. 그런데 가볍다예요. 자, 가볍다. 바로 그거예요. 예, 가볍다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낙검수 할 때 이미 가벼운 정치는 딱 그렇게 제 포지션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됐죠. 설정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제가 그러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 에너지와 열정의 무게로 따지면 당연히 1등이다. 나머지 5명을 단 거보다도 제가 더 무거워요. 그렇죠. 에너지와 열정의 무게는. 그럼 그거로 따지면 그냥 서울시장 당선이야. 무투표 당선 끝. 더 이상 선거운동하면 안 돼. 자, 그런데 2011년에 저는 그때 달려라 정봉주에서도 쓰는데 이게 근데 동양 철학이 사실 나오는 거고요. 자, 권위주의는 골개미라고 합니다. 유머를. 그렇죠. 골개미. 동양 철학에서는 골개미라고 하는 것은 유머예요. 골개미가 없는 정치는 반드시 권위주의로 흐르고 권위주의로 흐르는 정치는 반드시 부패한다예요.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정치인은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왜 유머로 접근하냐면 유머로 접근하는 순간 상대방은 소통하려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유머로 접근하는 순간 정치인과 나는 격이 없어져요. 평등해집니다. 소통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정치는 유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엄해야 돼요. 근엄한 거요. 풀어서 쓰면 근엄한 정치인은 자기 정치 인생에 담을 쌓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라.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최초로 핸드폰에 전화번호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때는 299명 중 저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반 이상의 핸드폰에 명함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거 제가 효시죠? 자, 내가 가볍기 때문에. 저는 사진 찍을 때 컨셉이 있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팔짱을 끼라고 하고 남자분들한테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아서 제 어깨에 올립니다. 정치인 정봉주는 당신 어깨 팔 안에 있을 정도로 가볍고 미약한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었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정치 광대다. 폴리테이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새털같이 가볍게 한없이 가볍게 더 가볍게 접근하지만 그 안에 고민과 그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진중하다. 이 내 본질까지도 가벼워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데서 정봉주 가벼워. 이게 조사면요. 이게 장애 요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서울시장에 접근하면서 절대로 기성의 정치인처럼 권위주의로 흐르려고 하지 않고 무겁게 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볍지만 따져보면 가벼운 게 아니라 경쾌했었다. 흥겨웠었다. 즐겁고 우리에게 정치에 들어가는 채널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진작에 알았어요. 그냥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근엄주의 우리가 말하는 맞습니다. 비밀주의. 이게 없어져야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 하이지 공무원들 툭툭 치면서 장난치면 너희
하고 있니? 이렇게 하는. 그거 미투예요. 예, 치지 마세요. 굉장히 친밀감을 주면서 이게 바로 투명 경영, 그죠?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게 소통을 수시로 하겠다는 그리고 제 이미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제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늘 웃고 있기 때문에 재밌고 흥겨운데 웃지 않고 딱 표정을 멈춰 있을 때는요, 사납고 약간 접근하기 무서운 그런 인상이 있어요. 이게 대학 때 몇 번 지적을 받고 계속 끊임없이 웃는 인상으로, 이번에 김아랑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웃으려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무섭고 딱딱한 이미지 주지 않으려고 한 3, 40년을 계속 노력한 겁니다. 네. 그래 눈은 이글이글거려요. 정봉주 의원 말고 정청래 의원을 처음 섭외할 때 컨셉이 그거였어요. 어디 가나 재밌고 유머 있는 정치인의 캐릭터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기 완전히 빼고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정치인한테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경쾌하고 유쾌한 거지, 속에 고민과 진지함이 왜 없냐고. 그런데 아까 촛불 얘기도 꺼냈는데, 그 힘들고 추울 때 항상 봉도사는 주변 사람한테 웃으며 위로를 해요. 항상 에너지가 넘쳤죠. 근데 이거를 세월호 투쟁에서 가장 언론인 중에 또는 정치인 중에 중요한 시점에 빠지지 않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현장을 봤잖아요. 예. 그거 정말 그게 진실하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신비님을 선대본부장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해. 아니 제가 이게 개 중요한 알았어요, 얘기예요.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 필요할 때 찾을 때 그 자리에 있어준 언론인, 정치인은 봉도사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들 계신데 이제 아니 그 중에 원오브댐인데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와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유가족들을 대할 때 두렵잖아요. 힘들고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봉도사는 자기만의 그 캐릭터로 접근하고 그들의 신뢰를 지금까지 얻고 있었을 때, 그거를 본 사람만이 봉도사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가벼운 사람이, 제 입에서 4년 동안 생활하면서 봉도사가 가볍다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감옥 갈 때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울 때 다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울면 그들이 행복해 합니다.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울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울면 저쪽에서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을 그들이 행복해 합니다.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는 사람은 한나라당, 우는 사람 한나라당. 우리가 울면 저들이 웃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저들이 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엄마들한테 뭐라 하냐면요, 어머니 웃으면서 싸워요. 자식 잃고 실성했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웃으면서 싸워요. 그래야지 쟤들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 몰아놓고 자식을 잃게 만들고 이렇게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는 쟤들에게, 그리고 화장하고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예쁘게 화장하게 하고 나오시고 늘 웃으면서, 뭐가 저렇게 재밌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럴 때 얘기하세요. 나 자식 잃어서 실성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싸워야지 쟤들이 우리에 대한 견적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게,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고,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이클 샌델이 그 얘기했잖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치거든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싸워나가는데 왜 우리가 인상을 써야죠? 왜 진지해야죠?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하루도 스케이트를 신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세상에 감사한다. 김아랑 그 20대 초반의 여성이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싸워나가면서 가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 웃으면서, 미친놈처럼 웃으면서 싸워야지. 그래서 형무소에서 운동해서 몸짱 만들고. 형무소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교도소. 감옥에 있던 그 친구들 이제 다 나오고 그런데 인터뷰하면요, 제가 이제 요즘 깔때를 좀 했는데 감동의 물결입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게 아마 그분들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인터뷰한 게 이제 영상이 곧 돌 건데, 저는 교도소 교도관들 한 200명 중에 막상 들어보니까 충남이니까 한 130, 40명은 자유한국당,
70명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래갖고 37 정도 했었어요. 1년 동안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느낌이 오거든요. 140대 60으로 역전을 시킨 것 같아. 1년 동안 액션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당신들이 빨갱이와 가깝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종북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직 국회의원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지 봐라. 그래서 저는 MB한테 박근혜 MB한테 고마운 게 사면 안 했잖아요. 가석방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만기 딱 채웠잖아요. 그걸 보고 교도관들이 실제로 30, 40명이 돌아섰어요. 해도 너무한다. 돈 먹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땡큐 MB. 근데 국민들도 엄청 분노했습니다. 예, 땡큐 MB. 만땅 저는 만기를 채워준 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 기시감이 있어요, MB가. 자기 감옥 갈 테니 만기를 꼭 채워줘라. 빙고. 야, 그런데 그 지난 얘기인데 예. 그때 BBK 저격수 이 많은 사실들이 다 주장됐던 게 이제 현실로 밝혀지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기분이 어때요? 아, 이게 진짜 아직도 아까도 못한 얘기가 많을 텐데. 아, 그렇잖아요. 네. 이제는 그 국민들이 대신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 고맙게도 검찰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30년 내 살아생전에 입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MB 그만두고 불과 제가 주장한 거로부터 10년, MB 그만두고 난 5년 이때 되는 걸 보고 야, 2016년, 2017년의 촛불혁명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 촛불혁명이 없으면 이게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그 촛불혁명도 중요하지만 낙검수 4인방이 예. 그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나팔을 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간이 짧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척 짧아졌어요. 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반대로 그 사이에도 정봉주 의원을 사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정봉주를 안 넣어. 그러면 이 역사의 반전은 그런 거더라고요. 이쪽에 계속 빚이 쌓이는 거예요. 아, 그때 했으면 저 쪼다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티니까 오히려 반전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면 이 신의 기획품이에요. 참. 지금까지 오는 상황이 그때 만약 사면복권했으면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네. 이슈나 타이밍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자 얘기를 좀 더 진행을 예. 하면은 그런 면에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시장감, 뭐 국회의원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사면 복권 되자마자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 중에는 기사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 나는 국회의원 안 나갈 거야. 음. 아 그러면 이 양반은 정치를 아예 안 할 모양이구나. 음.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서울시장 나간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럴 때 부정적이었죠. 아니,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얼마 전에 했던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도 성견지명이 있는 예. 거니까. 정봉주가 나가면 밋밋한 서울시장이 재밌어지면서 그렇지. 이게 흥행몰이 다른 될 거다. 여파를 미치면서 다른 지역까지도 여파를 미치고 어쩌면 정봉주가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그림까지 그려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근데 그때는 못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지점이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말에 일단 빌렸을 때 정청래 의원 나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정봉주가 서울시장을 나가면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양보할 거야. 예.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국회의원 감으로 보느냐 서울시장 감으로 보느냐가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를테면 반대로 어떤 특정 캐릭터가 그 슬픔이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오버해서 굉장히 유쾌해진 반면에 그 유쾌함이 서울시장을 선택하려고 할 때 큰 장애죠. 방해가 될 수도 예, 있다. 장애죠. 예. 그 지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정청래 의원 얘기를 먼저 하면 전 정청래 의원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게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도 잘했지만 정치행정직 즉 그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이런 데 하나도 무척 잘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기는 마포에서 김종인 대표에게 물을 먹고 그렇죠. 이런 정치적 카운터펀치를 맞은 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서 자기는 정치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눌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나 마포의 정청래라고 하는 걸 꼭 한번 선언하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얼굴에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한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대단히 훌륭하고 그런 점에서 좋아오고 고마운 동지라고 이렇게 하고 기꺼이 제가 나간다 그럴 때 두 말 않고 형 해. 나 안 할게. 멋집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저고 있는 자리에서도 형 나는 정치인이 더 어울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 당신은 뭘 해도 잘한다. 지금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뭘 해도 잘하는데 다만 겸손하게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됩니다. 왜 되냐면 지금 아마 이제 여기 분들이 그 SNS에 능하니까 댓글 분석을 하면요. 12월 29일 30날 SBS에서 그 실수로 나간 인터뷰인데 그때 서울시장 얘기 나올 때 그때 댓글을 보면요. 80~90%가 안티입니다. 서울시장 얘기 나왔을 때요. 1월 4일 날 제가 JTBC를 나갑니다. 그때 JTBC 뉴스룸 평균 시청률이 6.5 찍다가 8.8 해갖고 2.3이 올라가는 게 기사가 나와요. 정봉주 예고하니까 2.3이 올라갑니다. 8.5면 어마어마합니다. 시청. 8.8이 나왔어요. 그때 예. 7인가 8.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후퇴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캠프에서 너무 흥분해서 앞으로 나갔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당에서 복당을 하고 난 다음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과 협의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날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요. 단독입니다. 저는 서울시장을 9월서부터 준비했어요. 9월서부터 준비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예, 9월서부터 준비했는데 제 이제 기획팀들하고 12월 말이나 1월 말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복권이 될 것이다. 절대로 대통령님께 부담 안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로비 안 줬, 예, 로비 안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요. 9명 중에 7, 8명이 다 소통이 되는 분입니다. 심지어 아주 절친 후배도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한 했어요. 걸로 지금 알고 얘기를 안 있습니다.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특권이고 어찌 보면 반칙이고 그렇죠. 그 반칙과 특권 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시대의 흐름은 거여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8월 15일까지 가면 선거 이후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생 복권은 민생 차원에서의 그 사면 특사는 연말이나 3월 1일까지는 해야 된다. 그럼 정치는 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치자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명 끼는데 원어브댐으로 들어갈 것이다. 요 예측이 첫 번째 돼 있었고요. 두 번째 안철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분석을 했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반드시 합한다. 근데 막 중간에 깨졌잖아요. 그렇죠. 우당탕 타면서 떨어져 나가고 민평당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 조짐이 보일 때도 그래도 안철수 대표에게는 외통수다. 무조건 합당한다. 그 다음에 합당한 다음에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다. 보수의 적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6.13 총선에서 잡으려 할 것이다. 지선. 6.13 지방선거에서 그거는 뭐냐면 서울시장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나와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후보를 이기는 것이 목표고 이렇게 놓은 자락 아래서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하든 합당을 하든 이걸 갖고 2022년까지 갈 거다. 보수의 단일 적자다. 대선까지 갈 거다. 대선까지 갈 거다. 이걸 노릴 것이다. 그래서 6.13 때 무조건 안철수는 합당과 출마다. 출마다. 이걸 9월 10월에 이걸 결론 딱 내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지금 맞아가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참고하거나 듣는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추론에 있어서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치밀한 사람이 정봉주 의원.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틀렸을지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정치를 해본 사람만이 갖는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저희 일반 우리 팬들은 정봉주와 김어준은 지적 한계가 없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한게 많죠. 그런데 그 예. 안 보이는 데서 공부 많이 하나요? 나 그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 이제 아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예. 깊은 조예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네.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 있고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고 저는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지금도 공부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공부 총량제를 주장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제가 그때도 운동권이었어요. 그때 무술. 그리고 뭐 축구도 했다가 궁우도 했다가 복싱도 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했었는데 국영수만 손에서 안 놓고 한 5년 동안에 거의 공부를 안 합니다. 고등학교 5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때 했던 공부를 많은 분들은 일생에 할 공부를 그때 다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공부 총량제 걸렸어. 그때 안 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다. 이걸 듣고 싶었어요. 지금 해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저녁에. 그래서 늦잠 잔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오늘 토론을 1시간 하면 녹화를 2시간 하면 이 녹화 2시간이 어떤 흐름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3번, 4번 합니다. 그런데 가볍다예요. 자, 가볍다. 바로 그거예요. 예, 가볍다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낙검수 할 때 이미 가벼운 정치는 딱 그렇게 제 포지션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됐죠. 설정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제가 그러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 에너지와 열정의 무게로 따지면 당연히 1등이다. 나머지 5명을 단 거보다도 제가 더 무거워요. 그렇죠. 에너지와 열정의 무게는. 그럼 그거로 따지면 그냥 서울시장 당선이야. 무투표 당선. 끝! 더 이상 선거운동하면 안 돼. 자, 그런데 2011년에 저는 그때 달려라 정봉주에서도 쓰는데 이게 근데 동양 철학이 사실 나오는 거고요. 자, 권위주의는 골개미라고 합니다. 유머를. 그렇죠. 골개미. 동양 철학에서는 골개미라고 하는 것은 유머예요. 골개미가 없는 정치는 반드시 권위주의로 흐르고 권위주의로 흐르는 정치는 반드시 부패한다예요.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정치인은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왜 유머로 접근하냐면 유머로 접근하는 순간 상대방은 소통하려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유머로 접근하는 순간 정치인과 나는 격이 없어져요. 평등해집니다. 소통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정치는 유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엄해야 돼요. 근엄한 거요. 풀어서 쓰면 근엄한 정치인은 자기 정치 인생에 담을 쌓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라.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최초로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랬죠. 그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때는 299명 중 저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반 이상이 핸드폰에 명함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거 제가 효시죠? 자, 내가 가볍기 때문에. 저는 사진 찍을 때 컨셉이 있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팔짱을 끼라고 하고 남자분들한테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아서 제 어깨에 올립니다. 정치인 정봉주는 당신 어깨 팔 안에 있을 정도로 가볍고 미약한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었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정치 광대다. 폴리테이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새털같이 가볍게 한없이 가볍게 더 가볍게 접근하지만 그 안에 고민과 그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진중하다. 이 내 본질까지도 가벼워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데서 정봉주 가벼워. 이게 조사면요. 이게 장애 요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서울시장에 접근하면서 절대로 기성의 정치인처럼 권위주의로 흐르려고 하지 않고 무겁게 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볍지만 따져보면 가벼운 게 아니라 경쾌했었다. 흥겨웠었다. 즐겁고 우리에게 정치에 들어가는 채널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진작에 알았어요. 그냥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근엄주의. 우리가 네, 말하는. 맞습니다. 비밀주의. 네. 이게 없어져야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 하이지 공무원들 툭툭 치면서 장난침 늘 하고 있니? 이렇게 하는. 그거 미투예요. 치지 마세요. 굉장히 친밀감을 주면서 이게 바로 투명 경영, 그죠?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게 소통을 수시로 하겠다는 그리고 제 이미 제가 좋습니다. 제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늘 웃고 있기 때문에 재밌고 흥겨운데 웃지 않고 딱 표정을 멈춰 있을 때는요, 사납고 약간 접근하기 무서운 그런 인상이 있어요. 이게 대학 때 몇 번 지적을 받고 계속 끊임없이 웃는 인상으로 이번에 김아랑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웃으려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무섭고 딱딱한 이미지 주지 않으려고 한 3, 40년을 계속 노력한 겁니다. 네. 그래 눈은 이글이글거려요. 정봉주 의원 말고 정청래 의원을 처음 섭외할 때 컨셉이 그거였어요. 어디 가나 재밌고 유머 있는 정치인의 캐릭터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기 완전히 빼고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정치인한테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경쾌하고 유쾌한 거지. 속에 고민과 진지함이 왜 없냐고. 그런데 아까 촛불 얘기도 꺼냈는데 그 힘들고 추울 때 항상 봉도사는 주변 사람한테 웃으며 위로를 해요. 항상 에너지가 넘쳤죠. 근데 이거를 세월호 투쟁에서 가장 언론인 중에 또는 정치인 중에 중요한 시점에 빠지지 않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현장을 봤잖아요. 예. 그거 정말 그게 진실하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신비님을 선대본부장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해. 아니 제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 필요할 때 찾을 때 그 자리에 있어준 언론인 정치인은 봉도사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들 계신데 이제 그 중에 원오브댐인데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와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유가족들을 대할 때 두렵잖아요. 힘들고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봉도사는 자기만의 그 캐릭터로 접근하고 그들의 신뢰를 지금까지 얻고 있었을 때
그거를 본 사람만이 봉도사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가벼운 사람이 제 입에서 4년 동안 생활하면서 봉도사 가볍다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감옥 갈 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울 때 다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울면 그들이 행복해 합니다. 아,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울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울면 저쪽에서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을 그들이 행복해 합니다.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는 사람은 한나라당, 우는 사람 한나라당. 우리가 울면 저들이 웃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저들이 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엄마들한테 뭐라 하냐면요. 어머니 웃으면서 싸워요. 자식 잃고 실성했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웃으면서 싸워요. 그래야지 쟤들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 몰아놓고 자식을 잃게 만들고 이렇게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는 쟤들에게 그리고 화장하고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예쁘게 화장하게 하고 나오시고 늘 웃으면서 뭐가 저렇게 재밌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럴 때 얘기하세요. 나 자식 잃어서 실성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싸워야지 쟤들이 우리에 대한 견적을 내지 못합니다. 새벽 2시, 3시 혼자 술을 많이 먹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왔나? 이명박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내가 보기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거기서 국가 지도자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하늘은 정의와 불의의 갈림막이 없나 보다. 하늘은 열심히 하나 이게 불이든 이명박 열심히 하잖아요. 돈 모으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불이든 정의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럼 나는 태어나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잘못 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돌 때 그때 참 슬펐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그러나 이 삶을 이렇게 살아온 삶을 저는 사람들이 무슨 그 진보 날라리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도 20살서부터 단 한 번도 이 대열에서 옆으로 비켜난 걸 후퇴한 적 없는 정통 운동 민주화운동권 세력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유연해야 되고 조금 더 대중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재밌게 해야 되고 수단은 무척 그 가볍고 새털처럼 가볍되 내용은 진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저 혼자 있을 땐 무척 무거워지죠. 근데 그럴 때 아, 이게 삶을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바꿀 수 없는 삶인데 그럴 때 이제 그 심장이 싹 녹아내리죠. 힘들고 살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대척점에 서 있는 MB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잊어져 가고 있을 때 이게 내가 과연 제대로 사는 건가? 그럼 나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진영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그렇죠. 이럴 때 아주 심하게 자괴감이 왔었는데 이게 몇 번 왔었어요. 이게 몇 번 오고 동시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살아생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75년서부터 79년까지 김기춘이 영화 자백에도 최승호 사장이 만든 자백에도 나오지만 김기춘이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을 조작을 해서 그들을 간첩해서 10년, 20년 썩게 하고 결국 정신병자까지 만든 그 사건이 김기춘이 만든 게 23건입니다. 이게 재심 청구에서 무죄 나온 게 15건. 자백에만 따르면 지금 나머지 건 진행되고 있고 그분들이 이것을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받아낼 때까지 얼마 걸리냐면 30년, 3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 BBK도 MB를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하려면 3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명분으로 삼았던 게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 얘기를 또 했죠. 네, 맞아요. 당신이 피해가고 그래서 MB가 살아생전에 결국 전 처벌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슬펐겠네. 너무 슬펐죠. 그 사람이 담죄를 받고 안 받는 게 아니고 결국 자라산 나는 세대 여기서 이렇게 골방에서 개고생하는 여러분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는 이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살아생전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BBK는 한 상징이었고 근데 이게
검증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슬펐죠. 그래서 지난 촛불 때 전 그 추운 겨울 우리가 가을에서 시작해서 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가을, 겨울, 봄 3계절을 지났습니다. 이럴 때 저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제 스스로. 그 추운 겨울이 하나도 춥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때 심지어는 막 TBS 끌고 나가고 생방송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 새가 날아든다 이거 할 때 어찌 보면 뭐 1000명, 10,000명 듣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게 수십만이 되고 정치 시기에 따라서는 100만, 200만이 넘어가고 이런 거 볼 때 아, 내가 이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 그 현장에서 촛불을 들고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촛불을 들고 이제까지 오만하게 내가 앞에 서서 세상을 끌고 가고 대중을 끌고 간다는 이 오만함을 버리자. 이제 대중의 옆에 서 있든 뒤에 서 있든 그 자랑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역사는 간다. 그 대중을 보면서 우리 촛불 혁명 시민을 보면서 그냥 집에 가면 이 막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서울 꼬민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맞습니다. 한복판에 있었고 신비 또 그 몸도 비실비실하고 나보다 한참 아래인데 형처럼 보이잖아요. 그 개고생하면서 사진기 들고 뛰고 다니지. 야, 나 진짜 신비 보면서 무엇이 저 인간을 저렇게 힘차게 살게 하는가. 이건 역사에 대한 믿음, 정의에 대한 확신,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열정. 이게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워낙 이제 봉도사의 팬이 그룹에 있었거든요. 팬이었는데. 저 울컥했다 벌써 제 목소리. 네, 제가 지금 울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팬이었는데 서운한 게 좀 있어요. 예. 민주당에. BBK 저격수였거든요. BBK 때문에 10년을 고생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 너무 내버려 뒀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서운함을 내가 그 그랬죠. 관계들한테 계속 얘기했었고 왜 내버려 두냐. 그럼 누가 공격수를 하느냐. 그 엄혹한 시기에 앞장서서 싸웠는데 왜 내버려 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분노를 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제가 존경하는 봉도사님이 그렇게 애로움을 당했다가 하니까 슬픔이 확 오는 거야. 근데 아, 이제 예, 제가 예. 출소해서 바로 당 의원과 중앙위원 연석회의 때 이제 의사당을 찾아가요. 그 오라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갔는데 박기춘 원내대표 시절일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막 4분 오열되고 막 그냥 선거에 지고 당 그 진짜 말 그대로 개판일 때죠. 네. 그리고 민주당을 뭐 이대로 할 거냐, 뽀갤 거냐, 말 거냐 막 이럴 때 제가 아주 간단하게 2분도 채 인사말을 안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저한테 섭섭하게 한 거 맞거든요. 그러나 저는 개인 한두 명에게 비판을 할지언정 민주당은 어찌 보면 우리 현대사에 살아있는 야당의 역사예요. 맞습니다. 민주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한 건 결국 누가 잘못한 거냐면 내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멋집니다. 네. 민주당을 비판할 게 없어. 민주당을 비판할 거면 누워서 저 자신을 반성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을 세우는 많은 분들 또 정의당도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은 비록 순간순간에 잘못할 수는 있지만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정말 정의롭게 간다. 그러니까 때로 좀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하는 건 내가 잘못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침 뱉고 마는 거지. 의원님이 예. 지금 너무 업되셔가지고 하나씩 푸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사실은 이 방송의 시작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낙곰수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난 그 새가 날아든다 저 트위터 네. 저 로고를 딱 보고 저게 트위터 로고 아니에요? 그렇죠. 저걸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제 시대 정신이 낙검수를 뛰어넘고 있다. 왜냐하면 SNS에 기반한 새로운 소통 매체를 또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낙검수는 어찌 보면은 그 아이튠스 이제 이걸 아이폰이라고 하는 근거에서 출발했는데 그걸 또 뛰어넘은 게 SNS 기반으로. 그래서 저는 많은 팟캐스트 중에 이제 이동용 작가도 잘했잖아요. 근데 저 트위터 저 로고를 보고 무릎을 딱 쳤어요. 아,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가고 있구나. 준비 많이 해오셨네. 예,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전국구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 새 날이 좀 잘 안 되길 바랬어요. 전국구가 더 잘 되고. 여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의원님이 지상파 막 하고 그러면서 사실 전국구 좀 많이 신경 안 쓰는데 예.
전국 올라온 날이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 있죠. 이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낙검수 시즌2를 못 본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김호준과의 뭐 불화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SNS에 사진 올렸어요. 저도 봤어요. 예. 이제 친한 척 하는 거라고. 이제 친한 척 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넷이 견해가 다 달랐어요. 그 낙검수 시즌2를 하자라고 하는 이 대중의 요구는 많은데, 새로운 시대는 좀 새로운 시대 정신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암묵적 동의가 좀 있었어요.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는 사실 그런 요구가 없어졌지만 없어졌죠. 예. 그 전에 어둠이 깊어지면 바로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진짜 낙검수의 역할이 필요한 시절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때. 예. 그때 뭉치기를 바랬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 집권하자마자 안 되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여러 방송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게 우리고요. 사실상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TV가 한참 이제 날릴 때 그쪽에 계시는 뭐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형태나 네임밸류나 이런 건 다르지만 새가 달아든다가 제2의 낙검수 역할을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가 있었던 거고요. 자, 최근까지 방송을 여러 개 하신 거잖아요. 그랬죠. 사실 정치인 정봉주보다는 방송인 정봉주. 총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고 그랬던 게 이제 그 데일리로 2개를 했고. SBS, TBS. SBS하고 TBS. 데일리로 2개 했고, 데일리 2개 하는 건 방송인들도 없어요. 원래 데일리는 딱 하나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준비가 돼서. 준비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체력적이고 막 그 밀어붙이는 거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채널A의 외부자들. 그리고 그 전국구 또 했고 전국구도 이제 뭐 어쨌든 데일리가 2개인 게 문제예요, 결국에. 제가 우리 팀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정봉주는 저렇게 많이 하면은 많이 팔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이슈는. 그거에 대한 물론 이제 흐름에 타 있으니까 이해력은 훨씬 높은 진행자이긴 하지만 희소 가치가 사라지면 전설의 정봉주가 상당히 좀 일반화된다. 있어요. 재측근으로 계셨다 그러면 말렸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 다다익선 쪽을 택했어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언론계에 있는 후배들한테 했더니 고재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각기 다른 은하계다. 그러니까 TBS 품격시대를 보는 분들과 그다음에 SBS 정봉주 정치쇼를 보는 분들, 외부자들을 보는 분들, 이분들은 서로 오버래핑, 겹쳐지는 교집합이 잘 없는 각기 다른 은하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보고 있는데. 예, 여긴 다 보고 있죠. 이제 그건 우리 동지들이고 그 채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쇼 듣는 사람들은 품격시대가 있는지 영원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고재열 기자가 SNS 이 소통의 달인하냐 거기가 완전 분석가인데 고재열 기자가 그러다 가급적 많이 해라. 많이 할수록 좋다. 맞아요. 수용자가 다르니까. 예. 필드가 틀리면 거기는 갤럭시 은하계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좀 약간 여담인데 예.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이쪽 팟캐스트계로 나오게 된 게 국민TV의 민정당이란 프로였어요. 프로그램 제목도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봉주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이 서로 소통을 안 할 때예요. 잘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계속 그 프로그램에서 정봉주를 모시자. 그리고 정봉주가 말지기자 할 때 최민희를 따라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말을 걸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최민희 의원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송 나오시니까. 예. 근데 정봉주 프로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85년도에 만났어요, 우리가. 오래됐네요. 최민희 의원, 33년이 됐지, 34년이 됐는데 그때 최민희 의원이 말지 1호 기자. 그렇죠. 최민희 의원의 남편이 2호 기자, 제가 3호 기자인데 요 텀이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말지 송희보 선생님 뭐 등등 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만들어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네. 그리고 이제 말지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기자로 들어갔는데 그때 남편보다도 저하고 훨씬 더 친했죠. 왜냐하면 남편은 서울대 정치학과인가 어디를 나왔는데 약간 말수가 적고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고 우린 말수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하고 오히려 케미가 제가 더 잘 맞았어요. 맞아요. 근데 일정 정도 각기 다른 필드에서 하다가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서로 연락만 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마 최민희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최민희 의원하고 만나면 그 방송에 케미가 사는 것보다도 서로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좀 들더라고. 그래갖고 좀 그 서로 거의 의도적으로 잘 안 만나는 구석이 있는데 이제 제가 뜨니까 최민희 의원이 또 붙어 먹으려고 막 연락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대체제라고 봤던 거야. 근데 만나봤더니
서로 간에 이미 그 20대 때도 잘 케미가 맞았고 서로 간에 30년 세월을 따로 살면서 완숙한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보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최민희가 있고 최민희 의원이 부족한 부분에 제가 있으면서 둘이 만나면 어느 방송을 가도 환상의 케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봤는데 좋으니까 방송마다 PD들이 제가 하는데 다 최민희 의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아주 빼죽하거든요. 그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디테일의 제왕. 이렇게 표현하는. 디테일의 제왕이고 최민희 의원이 이제 제가 이게 여성 운동가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여학교의 학생 운동보다도 남녀 공학의 학생 운동이 세다 보니까 좀 여학교의 논리가 남학교 자기 사귀는 남자분들의 논리로 수렴되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건 남성성이 채워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독립운동 시절도 여성 아주 독자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남성 중심의 운동으로 이렇게 맞아요. 수렴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2대 79학번인데 독특하게 자기의 주장이 남성들을 오히려 설득하는 정도로 강력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최민희 의원하고 어느 장소에서 논쟁을 하면 불편할 정도로 이 자기 논리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거기다 또 국회의원까지 하니까 아주 디테일한 거. 그 디테일로 승부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디테일로 승부할 줄 아는 사람은 메인 흐름에도 강해요. 그 무척 탁월한 이론가죠. 그때 당시에도 이론가 했었어요. 정책가고. 근데 한 30년 지나니까 더 나아졌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는 케미가 좋으니까 계속 같이 프로 했던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민희 의원한테 방송을 같은 사람과 여러 번 나가는 거를 약간 반대했던 측면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고요. 최민희 의원이 젊었을 때 그렇게 예뻤습니까? 예뻤어요. 아, 진짜 예뻤어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도 가만히 보면 약간 이국적이잖아요. 코리안 비주얼은 아니야. 근데 그때도 독특하게 이국적이면서 정말 매력적이었죠. 정봉주 의원이 최민희 의원을 따라다녔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랬을 때. 아니죠. 제가 따로 다녔죠. 오, 따로 다녔는데, 인정하네. 따로 다녔는데 이런 거죠. 따로 다니는데 수용하지 않으면 그 따로 다닐 수 있어요? 싫은 척 하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 안 돼요. 무척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취재하러 간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취재하러 갔는데 펑크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냐고 옛날에 아세아 극장 있어요. 아세아. 옛날에. 이거 듣는 50대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청계천 4가인가 5가에 아세아 극장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뽕 보러 갔어요. 뽕. 다 나온다, 다 나와. 꽁쓰리 종윤이였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렀다는 게 국민TV에서 민정당 방송할 때는요. 최민희 의원이 정봉주 의원하고 연락을 안 할 때예요. 안 할 때예요. 맞아요. 안 할 때인데. 오라고 몇 번 그랬는데 제가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연락을 막 하고 그러면서 그 민정당에 꼭 정봉주 의원을 모셔야겠다 하면서 그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 프로가 없어지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두 사람이 여기저기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TBS 같이 했죠. 정치쇼 같이 했죠. 뭐 다 했지 같이.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게 흐르면 또 이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정봉주 의원과도 저도 개인적으로 밤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일반 정치인 누구를 서울시장 나간다고 모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숙명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위에 김용민도 나오고 주진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정봉주 의원이 우리가 지금 5년 재고 있는데 5년을 돌아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사람들 간에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그런 느낌을 그렇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최민희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신비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관계들이랑 그렇더라. 자, 근데 방송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짜 자기 직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거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방송인으로서 팟캐스트도 방송이지만 그렇죠. 지상파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나갔던 방송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최소한 저의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시사를 계속 다루다 보면 정치, 정책, 복지 안 다루는 게 없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뭐 탈핵도 다뤄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제 입장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몇 년간 방송으로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100% 동의하죠. 저는 제가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아주 드물게 전략기획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서 최재성 의원 저 이렇게 하고 몇몇 전략통들이 있어요. 삶을 무척 그 나름대로 이제 계획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살고 그러는데 방송은 제가 선택한 정치였죠. 방송은 낙검수 때는 어찌할 바 없이 이제 우리가 선택했던 이명박 시절에 선택했던 거고 그 이후에 방송에서 블루칩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조건 방송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 대중에게 나의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에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
방송을 통해서 나의 힘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가다 보면서 창호지에 물젓듯이 쫙 이렇게 가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한 거고 방송에서 저는 정치를 한 거예요. 나를 묶어놔 봐라. 어떤 식으로 묶어놔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오기가 있었던 거예요. 느꼈습니다, 방송에서. 예. 그러면서 피선거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고맙게도 그렇게 나름대로 뒤치다 보니까 무슨 기회가 주어지냐면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과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이 아젠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구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서 안 다루는 두 개를 꼭 다루는 게 있습니다. 좀 잊혀져 갔을 때 세월호를 끝까지 다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북 문제와 한미 관계는 전국구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거는 국가적 아젠다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보다도 외교 안보 라인은 전국구가 최강이다. 왜냐하면 우리에 나왔던 패널들이 다 지금 통일부하고 외교 안보 라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한다는 측면, 대한민국의 아젠다를 끌고 간다는 측면으로 방송을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거죠. 또 공부를 하는데 수고한다고 장학금까지 줘요. 그냥 막 출연료도 줘. 또 출연료가 우리 또 자본주의에 철저하잖아요. 제가 세월호 도와야 돼요. 뭐 도와야 돼. 그러니까 출연료도 주는 대로 받지 않아요. 악착같이 협상해갖고 무조건 최고로 받습니다. 최고. 예. 그래서 유 장관님이 최고로 받는 것 같지만 이 방송계 비밀인데 방송에서 최고 출연료는 접니다. 오. 아무도 못 쫓아요. 북한 전문 전국구라고 해서 마지막 에피가 지금 이거거든요. 예. 김여정의 의미는 이럴 때 저는 전국구를 꼭 듣는데 예전에는 또 어떤 동질감이 있었냐면 탈핵 많이 다루셨잖아요. 예, 원전 문제. 예. 그래서 탈핵.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 또 초창기 멤버들이 갖는 사회적 그 공감에 관련된 우리도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교집합들이 꽤 많아요. 예.